자, 정치 비하인드. 오늘은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연일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수님께서 주목할 만한 이슈 어떤 걸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찬 회동을 먼저 꼽아봤습니다. 왜요? 자, 이때까지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네. 우리 대통령 간의 갈등이 좀 있다 이런 있었죠. 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저는 지금 이러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수순이지 않겠는가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한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이야기했던 한동훈 위원장의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갈등의 원초적인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선거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오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기획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해도 이게 법적으로 증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녹음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예 그런 모든 어떤 시계에다가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촬영을 해가면서 미끼를 물게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거 자체를 받았다는 자체는 잘못된 건 확실한데 이러한 것들을 너무 크게 부각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죠. 정치권에서는 이걸 자꾸 야당에서는 쟁점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총선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보다는 이제 앞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좀 챙겨보자. 다음 주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 쪽입니다. 친명계 지금 탈당,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 친명계 그리고 비명계 간의 갈등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경기 성남 분당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여선웅 전 직방부사장이라 그럽니다. 이분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어떤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할 정도로 내부 갈등이 지금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명계 그리고 과거의 친문계 간의 공천 갈등 이게 자꾸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기 국면을 맞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더 갈등이 더 심화돼 갈 것인가 아니면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죠. 벌써 2월 달입니다. 총선까지 오늘로 딱 69일 남았는데 2달 남짓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선거 구도 또 선거 제도도 오리무중입니다. 선거를 이렇게 치러도 되는 걸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왜 매번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게 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2달 4월인데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어떤 선거구 확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책임입니다. 특히 그 책임 중에서도 거대 야당이 지금 170, 80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만 해도 이건 모든 걸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는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한 거죠. 뭐 20대와 21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때도 41일을 남겨주고 확정되었습니다. 21대도 마찬가지고 35일이었고요. 참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들고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정치, 즉 국회의원들이 법을 가장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리고 선거관리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거 제도도 좀 짚어보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핵심인데 현행 준연동형을 병립형으로 바꿔야 한다. 완전 연동형이 맞다. 여기에 더해서 권역별 병립형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뭔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하나씩 좀 교수님과 살펴보죠. 먼저
연동형은 뭐고 예. 병립형은 뭡니까? 예,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선거제도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국민들이 생계 때문에 이런 모든 다양한 제도들을 다 섭렵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국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제도가 이야기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헷갈려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는데 플러스 요인이 많으냐 마이너스 요인이 많으냐 이렇게 봤을 때는 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심각하다. 마이너스가 많다는 거죠. 많죠. 근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이 중심이 돼 가지고 개편을 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갔습니다. 네. 이건 이제 지역구를 의석수 비율을 가지고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경우에 모자란 의석 100%를 비례로 채워주는 것이 이게 연동형입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준연동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100% 비례로 채워주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50%만 채워주는 형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때 뭐가 만들어졌냐 하면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민의를 반영을 하는 데서는 더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또 헷갈리는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연동형이 있었고 예. 준연동형이 있었어요. 네, 이건 또 어떤 차이예요?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래 연동형으로 하자면은 100% 비례로 그렇죠. 채워줘야 되는데 준연동형은 그렇게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50%만 해가지고 채워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준연동형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 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이라면은 비례 의석을 그만큼 적게 가지고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전국 정당 득표보다 적을 경우에 모자란 의석을 50% 정도 채워주는 어떤 이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뭘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요. 연동형과 준연동형이 어떻게 헷갈리거든요. 다른지 이런 것들부터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피로감을 준다. 사실은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네. 꽃인데 이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단순하게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또 논의되고 있는 게 전 처음 봤는데 이 권역별 병립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한 3개, 4개 정도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네. 그 권역에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선출해 주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우리나라 상황에서 과연 지역 구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구 경북 지역과 전남 광주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전남 광주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나온다 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온다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과거에 삼김 시대 때 이런 지역 구도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악용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스스로가 이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 구도가 있는 것 자체가 좀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민의를 더 반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역마다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존재합니다. 미국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도 미국 올해 대통령 선거 있겠지만 당연히 공화당 지지 세력이 강한 데가 있고 민주당 지지 세력이 강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개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역에 유일한 사람을 뽑겠다는데 네. 그건 이제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억지로 개편해가지고 지역 구도를 개편하겠다, 뭐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 있는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허울 뿐인 말이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다수당이 민주당이 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옛날 표현에 뭐 조자룡은 칼 쓰듯 한다 그러는데 네. 사실은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사실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원칙이죠.
민주당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은 지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정말 당명들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아, 그래요?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더불지를 않고 있다. 조금 뭐 제가 욕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의당은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 저는 오히려 이런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있는 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정권을 잡은 정당 을 국민의힘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있을 뿐이고 대통령이 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국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국회를 초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뭔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전행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민의힘은 이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겨우 110여 석인데 당연히 지금 대통령의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위성정당이든 아니든 다 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또 지금 뜨거운 감자로 오르고 있는 게 제3지대인데요. 이 제3지대 성패 역시 선거제도에 달려 있겠죠. 성패가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제가 보통 우리 정치평론가들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는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네. 왜요? 왜 필요가 없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을 최우선시해야 됩니다. 네. 자기들의 이해 집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네. 제3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지대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3지대가 사실은 설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범야당계, 범여당계 결국은 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여권, 범야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 같이 되어버린 거죠. 과거에 뭐 자민련 같은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과거에 경상도와 전라도 쪽으로 나눠지고 충청도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좀 했다면은 그런 어떤 경우에는 좀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석을 위한 제3지대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낙연 씨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결국은 민주계거든요. 네. 그리고 제3지대 표방했던 안철수 같은 경우도 결국은 국민의 힘과 합당을 했단 말입니다. 합당했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제3지대가 서 가지고 뭔가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또 되면은 자로 뭉치든 우로 뭉치든 다 뭉칠 것이고 올바르게 된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 한 제3세대 자기들은 물론 정체성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정치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험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실패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3지대는 의미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엔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데 정치인들의 셈법 말고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 최선의 선택지 어떤 걸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복잡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다 하나하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걸 저도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걸 두 번, 세 번 보고 이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해보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이 생계 바쁜 국민들이 다 따질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노름이고요. 국민들에게는 가장 단순 명쾌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했듯이 국회의원 지역구 자기가 원하는 사람 찍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정당 찍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병리평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유리한 걸 찾다 보니까 연동형이 나왔고 더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준연동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성정당이 생기고 거기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국민들이 헷갈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병리평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지역구에서 한 표 그다음에 정당 자기 좋아하는 정당 한 표. 나는 이 사람은 좋지만 우리 지역구에서 이 사람은 지지하지만 정당은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 그게 가장 간단하면서 민주적이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제도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이 꼽기에는 이 병리평
선거제도를 뽑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병립행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국민의힘도 이쪽으로 과거로 회기 요 지금 방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유리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국민의힘을 떠나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가장 뭐 단순하면서 정확하게 내 의견을 던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